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단순한 의사이자 작가를 넘어 현대 사회가 낳은 마음의 병, 그 근원을 파헤치는 시대의 현자라 불리는 가보르마테 박사입니다. 그의 삶과 통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상처와 중독, 그리고 관계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이 질문에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아주 똑똑했지만 동시에 반항하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헝가리,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자발적 기부금을 거둘 때였습니다. 어린 가보르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당돌하게 질문했습니다. 저와 제 형이 둘 다 학교에 다니는데 저희 부모님은 왜 2배를 내야 하나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결국 그는 학급 친구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경고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헤매는 선동가였던 셈입니다. 그가 살았던 1950년대 헝가리는 스탈린주의 독재가 드리운 암흑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정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어린 가보르는 체제가 선전하는 평등, 자유, 형제와 같은 가치들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3살이 되던 해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고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그가 믿었던 가치와 체제의 끔찍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혁명 직후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13살 사춘기 소년에게 낯선 땅은 거대한 외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유럽의 지성인을 꿈꾸며 진지한 문학을 읽던 소년은 역사와 전통이 부재한 신대륙에서 뿌리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부모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서 아이를 이끌어줘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위계 질서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몇 년간 책을 멀리하고 영양가 없는 캐나다의 흰빵을 씹으며 의미 없는 미국 TV쇼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성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혹독한 성장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핵심적인 통찰, 바로 중독과 ADHD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는 평생 의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도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신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주의력 결핍 성향, 즉 ADD는 의사가 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과학 과목에 집중해야 하는 의대 공부는 그의 뇌 구조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잠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학은 계속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8, 더 성숙해진 그는 마침내 의사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ADHD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테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ADHD는 유전병이 아니라고.
만약 유전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ADHD 아동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깊게 느낍니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 민감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꺼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즉, ADHD 증상인 멍해짐과 주의력 산만은 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생존 전략이자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아이를 바꾸려 하거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마테 박사 자신도 첫 번째 책을 쓸 당시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약물이 필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특히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하며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일중독, 즉 워커홀릭이었던 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중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마테 박사는 이 또한 다른 약물 중독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합니다. 중독이란 단기적인 쾌락이나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갈망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마약이든 쇼핑이든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 중독이 정신적 균형과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무리해서 이래요 라고 걱정할 때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마테 박사는 바로 그 분노가 중독자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중독이 아니라면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분노는 누군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약을 빼앗으려 할 때 나타나는 저항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10대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술병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들이 보이는 격렬한 분노와 당신의 분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중독의 늪에서 구해낸 가장 큰 힘은 바로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아내 레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테 박사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어둠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 관계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사랑을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통해 얻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을 엄마로 만들고 여성은 남성을 아들로 대하는 역할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 같은 아내 역할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4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여성은 끝없이 소진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남성은 엄마의 보살핌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통제에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셋째, 진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에너지는 남편에게 소진되어 정작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넷째, 건강한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원치 않으며
이는 부부간의 열정과 성적 매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5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마태 박사 부부도 수없이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부의 갈등 속에서 불행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들 때마다 그들은 헤어짐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함께하게 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였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진실을 마주하려는 용기가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임을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 박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약 오늘날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소셜미디어나 스크린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3대 4세 아동이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뇌스캔에서 실제 뇌 손상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크린은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 차가운 기계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규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깊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기댈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의 조언은 힘을 얻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만 바로 선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아이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인터뷰의 말미에 그는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전한 하시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위대한 랍비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 가면 신은 나에게 왜 너는 위대한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실과 심장, 그리고 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하고 연민 어린 호기심으로 질문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치유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입니다.